지수, 이 정도면 됐잖아. 아파트 2채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부동산 시세 2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하나 작은 접시에 담으며 30년 동안 해온 그 익숙한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 하얗고 부드럽던 손은 이제 주부의 손이 되어 세제와 뜨거운 물에 익숙해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짓고는 마지막 그릇까지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할까?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준과 막내딸 수아도 옆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차를 한 잔 따라 남편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중요한 거. 그 짧은 대답에는 저를 대화에서 배제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볼 자격이 없다는 건가?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연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턱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람도 없이 사각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아 비서그 4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사업 계약서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이 정도면 됐잖아. 아파트 2채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그 목소리는 결혼 30년의 세월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평생은 아내의 헌신, 희생, 가정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을 딱 부동산 시세 2줄로 계산해 버리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슴을 찢은 건 남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던 자녀들이었습니다. 막내 수아는 휴대폰으로 재빨리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요즘 강남 집값도 엄청 올랐고 손해는 아니잖아. 둘째 민주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빠 말 들어요, 엄마. 이렇게 정리되면 나중에 상속도 깔끔하고 서로 편하잖아요. 순간 제 내면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이혼을 자산 재배치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충격은 없고 단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럴 수가. 도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제 앞으로 미는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아주 너그러운 조건을 베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내 입장에서 과분하지? 내가 최대한 배려한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과분하다고? 30년을 헌신한 사람에게 과분하다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혼 요구가 아니라 제 존재를 무가치로 선언하는 처분 통지서라는 것을. 내 가치가 겨우 부동산 시세 2줄이었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짧은 대답 하나로 남편과 자녀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빛 하나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게 두진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잠든 얼굴.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낡은 책장 뒤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서류 상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결혼 초부터 모아온 통장, 등기부등본, 남편 사업 관련 서류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걸 보관했을까? 이상하게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마치 다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류들을 분석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채 모두 남편 단독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지분 소유 최지수 40%, 박도연 60%, 제 명의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대출을 받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배우자 공동 명의를 요구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중에 다 정리할게. 하지만 정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사업체의 법인 등기부, 자금 출처 내역, 초기 투자금 흐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 3억. 그 돈의 출처는 최지수 친정 유산 및 개인 저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그 돈.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과 아버지의 퇴직금. 저는 그 돈을 남편 사업에 아무 조건 없이 투자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약속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100배로 갚을게. 하지만 돌아온 건 아파트 2채면 충분하잖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기억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서류를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의 시세 약 40억. 제 지분 40% 16억. 초기 투자금 현재 가치 환산 약 25억. 남편이 과분하게 베푼다던 그 조건은 실제로는 제가 투자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우습게 봤구나. 분노보다는 서늘한 각성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장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3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최지수, 넌 전업주부이기 전에 금융회사 출신이었어. 남편의 사업 구조도 내가 처음 공동 설계했었고.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실력을 다시 꺼낼 시간이야.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국을 떠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밤마다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조항들을 검색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0년 지기 친구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뭐 바빠?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은희는 변호사입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까지 이 비참한 상황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나 이혼하려나 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던진 서류, 아파트 2채면 충분하잖아라는 말,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은희의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아파트 2채면 충분하다고? 내가 30년을 헌신한 게 그 정도 값어치라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지수야, 지금 당장 나한테 와. 아니, 내가 갈게. 1시간 후, 은희는 제 집 앞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마주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이건 이혼이 아니라 전쟁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희는 노트북을 꺼내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남편분이 제시한 조건, 그거 받아들이면 언니 평생 후회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법적 권리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원칙, 혼인 기여도 산정 방식, 숨겨진 자산 추적 방법, 위자료 청구 요건. 제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권리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거 봐. 은희가 보여준 화면에는 재산 분할 비율 판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인정돼. 근데 언니는 전업주부가 아니잖아. 초기 자금까지 투자했으면.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0% 이상도 가능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0% 이상.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야. 언니가 투자한 초기 자금 증명, 남편 사업체의 실제 자산 규모, 그리고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남편분 숨겨놓은 재산 없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 은희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언니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서재에 열쇠 걸린 서랍이 하나 있어.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어. 하지만 언니, 지금은 착한 아내 역할 할 때가 아니야. 남편분은 이미 언니를 부동산 시세로 계산했어. 언니도 이제 계산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아내, 희생하는 엄마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피해자가 아니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 힘을 쓸 때가 온 거야. 그날 밤
은희와 저는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마주하고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보고서, 법인 세금 기록, 아파트 지분율, 결혼 초기 공동자금 흐름.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 집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저분해.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야. 저는 눈을 들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집에서는 막내딸 수아가 우연히 아버지와 오빠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방문을 닫으려다 멈춘 그녀의 귀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 지수가 아파트 2채 받아간다고 동의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야. 오빠 민준의 대답. 엄마는 그냥 조용히 나가겠죠. 평생 아빠한테 의지하던 사람인데요, 뭐.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지수는 절대 반격 못해. 머리도 배짱도 없으니까. 수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사랑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비웃음뿐. 수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다음 날 오후 저는 은희의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긴장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남편 서재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착한 아내는 이제 그만. 은희의 동료 변호사 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참 후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지수 씨, 이거 남편분이 직접 서명한 거 맞죠? 네, 그날 저녁에 직접 제 앞에서 서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은희를 힐끗 보더니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남편분이 스스로 지수 씨 명의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증여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희가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직접 아파트 2채는 내 거야라고 문서로 인정한 거야.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증여 계약서나 다름없어.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분 사업체,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제보가 들어간 모양인데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무조사요? 네. 그리고 이 서류들 보니까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법 대출, 직원 통장명의 도용, 내부 회계 조작 흔적이 보이네요. 이 정도면 남편분 사업체 심각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남편은 항상 사업이 잘 된다고만 했어요.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구나.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지수 씨,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하면 아파트 2채는 온전히 당신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사업 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되고요. 분리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남편 회사가 망하든 압류당하든 그 아파트는 이미 당신 거라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던진 그 서류가 역으로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결정해야 돼. 조용히 아파트 2채 받고 끝낼 거야. 아니면 진짜 싸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빌딩 숲.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 뒤에 숨어 남편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울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싸워볼래요. 은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일단 이 합의서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미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옷감이 펴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1번, 그리고 2번, 3번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도연입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왜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답도 않고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류 뒤지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조용히 다리미 선을 뽑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남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투자자들, 거래처, 은행 담당자 모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회계장부는 깨끗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회의 좀. 남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은 급하게 옷을 입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저녁 늦을 거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급하게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황하고 있구나. 많이. 그날 오후 저는 은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언니, 합의서 법원 제출 완료. 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 시작됨. 남편분한테 통지 갈 거야.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녁 8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드세요. 남편은 식탁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네.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너 뭐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야, 그 이혼 이야기 좀 미루자. 지금 회사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저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파트 2채 제 명의로 등기 이전 들어갔어요. 당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대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잠깐. 그게 무슨... 그건 그냥 합의 조건이었지. 진짜로 바로 진행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파트 2채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받기로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취소해. 지금. 저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예요. 취소는 불가능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변호사 부르세요. 근데 소용없을 거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지금 회사 세무조사 받고 있어. 투자자들이 다 발을 빼려고 해. 이 상황에서 집까지 넘어가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감정으로 한 행동 덕분에 전 자산가가 됐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이 거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와 횡령 혐의가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일제히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고 아침이면 부스스한 얼굴로 또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장남 민준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제 뒤에서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뭐, 압류라니, 여긴 제 집인데. 공무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입니다. 주거지 명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명의? 당연히 제 명이지.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거지 명의 현재 최지수 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박도연 씨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지수야. 저는 공무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명에 맞아요. 이 집은 제 소유예요. 공무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주거지는 압류 대상이 아니니 대신 박도연 씨 개인명의 차량과 기타 동산에 대해 압류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하며 공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절차 진행하세요. 1시간 후 남편의 차량이 견인되어 갔습니다. 고급 수입차.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차. 남편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차를 한 잔 타서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남편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내 계획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무조사도 내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럼 집 명의는?
당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예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젠장. 그때 방문이 열리며 장남 민준이 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는 다 소송 걸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다 꼬인 거야.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민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집이 엄마 명의로 넘어간 것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넌 그날 아빠 말에 동의했잖니? 아파트 2채면 충분하다고. 상속도 깔끔하다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엄마가 손해보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피곤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집만이라도 다시 내 명의로. 저는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지수야. 30년 동안 당신이 날 무시한 것처럼 이젠 내가 당신을 무시할 차례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그가 손을 들려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 떼면 고소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신문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뒤에 숨어 살았던 여자,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던 여자. 하지만 오늘 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 우리가 이미 이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반대편에는 남편 도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휘둘렀던 부와 권력은 이제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원고 박도연 씨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해왔으며 피고 최지수 씨는 전업주부로서. 은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은희는 차곡차곡 준비한 서류들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 저의 친정 유산 3억 원 투자 증명서, 남편 사업체 법인 설립 시 제 명의가 포함된 등기부등본, 15년 전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직접 서명한 아파트 2채 증여 취지 합의서. 최지수 씨는 단순 전업주부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함께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더불어 원고 박도연 씨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이 합의서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 의사표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귀에 뭔가 속삭였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지수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재산, 불법 회계 처리, 탈세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박도연 씨가 제출한 합의서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배우자 최지수 씨의 기여도 그리고 피고의 재산 은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시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최지수 씨 90%, 박도연 씨 10%로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는 본건 책임에 따라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쿵! 남편의 어깨가 툭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았던 장남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어떡해.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해냈어. 법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가운데 남편 도연이 휘청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다시. 저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제가 당신 그늘의 의지에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늘이 아니라 당신을 떠받쳐온 기둥이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복도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창백했습니다. 감히 예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집을 떠받친 중심축이었다는 사실을. 복도 저편에서 장남 민준과 막내딸 수아가 걸어왔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미쳤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만든 집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지켜온 집이었어. 엄마가 우리를 다 먹여 살렸던 거였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야 자신들의 무지와 오만을 깨닫고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은희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저는 눈을 감고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고 가벼웠던 제 존재가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기분이 어때?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홀가분해.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법정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14층 거실 창가에 서서 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봅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니 겨울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듭니다.
손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습니다. 소유자 최지수 지분 100% 그 글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이겼어. 당당하게 이겼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승리의 순간 법정에서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봤을 때는 통쾌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금 고요한 거실에 혼자 서 있으니 승리의 여운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10년 전 막내 수아가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그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금이 가 있었던 걸까?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희가 보내준 카페 인테리어 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순의 작은 서재 카페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 스케치. 은희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언니, 이제 진짜 언니 인생 사는 거야. 남편 뒷바라지도 자식 눈치도 아니고 오롯이 지수 언니만을 위한 시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니.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야.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내딸 수아입니다. 엄마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왜? 수아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그녀가 내민 쇼핑백 안에는 제가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브로치가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그 금브로치. 이게 어떻게 수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아빠 서재 금고에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물건들을 몰래 숨겨뒀더라고요.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울던 거 다 알면서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때 제가 그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울었을 때 남편은 그냥 싼 거였잖아. 새로 사줄게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숨겨뒀단 마리아 수아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만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수아가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고 밤늦게까지 아빠 와이셔츠 다려주시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시던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법정에서 엄마 말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 집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걸. 아빠가 만든 집이 아니라 엄마가 지켜온 집이었다는 걸. 수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브로치를 꼭 쥐고 눈을 감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야 깨달은 거구나.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수아야. 네, 엄마 너무 늦게 깨달은 건 맞아. 근데 그래도 깨달았잖니.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늦었어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수아가 와락 안겨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용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기대나 역할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3일 후 홍대 골목. 저와 은희는 작은 카페 공간을 둘러봅니다. 낡은 2층 건물이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골목 안쪽이라 아늑합니다. 은희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여기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언니 작업실 겸 독서 공간으로 만들면 어때? 저는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상상합니다. 책장이 가득한 공간, 따뜻한 조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책상. 내 공간이란 이은희가 제 어깨를 톡 칩니다. 언니, 웃고 있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다. 저는 웃음을 감추려다가 그냥 웃어버립니다. 응, 좋네. 여기. 그날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아파트 계약서를 꺼냅니다. 소유자 최지수구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맨 안쪽에 다시 넣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내 가치의 전부는 아니야.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 화려하지만 차가운 빛들. 저는 그 빛을 등지고 서재 한쪽에 놓인 작은 캔버스를 꺼냅니다. 30년 전 결혼하기 전에 그리던 수채화 도구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붓을 집어드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첫 붓질을 시작합니다.